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시드니의 한 해변에서 총격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호주 당국은 IS 영향을 받은 부자의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라진 줄 알았던 IS가 다시 새를 불리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브라질로 가겠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쿠데타 모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형량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범의 형량을 입법으로 줄이려는 시도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브라질 현지 반응과 정치권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휘 세종대 글로벌인재학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호주 총격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지난 14일 오후에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유대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장한 남성 2명이 총기를 난사했고요. 현지 경찰이 용의자 2명 중 1명을 사살했고 다른 1명은 검거했지만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2명은 각각 50세 아버지와 24살 아들, 부자 관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인도 출신이고요. 1998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호주로 왔고 이후에 호주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인 아들은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는 총 16명, 이 중에는 어린이 1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부상자도 40명에 달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공격을 유대인 공동체를 고의로 겨냥한 공격이라고 규정했고 콕 집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이념에 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IS를 끌어낸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사건 현장에 있던 용의자들 차량에서 급조 폭발물과 함께 손으로 만든 IS 깃발 2개가 발견이 됐고요. 또 용의자들이 지난달 1일에 필리핀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달 28일에 시드니로 출국을 했는데 이 필리핀에서 들렸던 남부 민다나오 섬이 IS의 주요 활동 지역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이 조사했을 때에도 용의자 중에 아들이 이 시드니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이슬람 성전주의자 전도사의 추종자였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삼 하다드라는 인물인데 시드니 교회에서 예배당을 운영하는 인물인데 유대인을 살해하는 것에 관련해서 종교 경전을 인용해서 어떤 광연을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반유대주의자이고 그런 강연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IS 거의 붕괴된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재건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IS가 처음에 원하는 건 영토였었거든요.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거기 이제 이슬람 레반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반트가 이제 땅을 원한다. 지금 레반트를 포기하게 된 거는 시리아하고 이라크의 어느 정도 기반과 땅을 차지했다가 이제 미군과 러시아군 군의 공습에 의해서 거의 괴멸이 되다시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땅을 포기하고 쉽게 말해서 SNS 무장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연락하고 뭐 명령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IS 대원이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IS 깃발을 뒤에 놓고 충성 맹세를 하고 그리고 SNS 띄우면 IS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죠.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오기는 어렵다. 뭐 이거죠. 그전에는 시리아, 이라크에만 분포를 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남미 이런 데까지도 광범위하게 조금씩 점조직으로 퍼져 있다. 주로 SNS를 통해서 이들은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서 활동 방식이 어떤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근거지를 들어서 다 결집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점조직이라고 한다면
SNS를 통한 추적이 오히려 더 한편으로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이제 IS가 한참 SNS를 통해서 조직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활발히 했을 때 당시에 페이스북이 이걸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자체 서버를 다 뒤져가면서 이 IS의 조직원들이 더 이상 조직원 모집을 못하게끔 만들려고 페이지도 다 닫고 뭐 거의 일주일 한 달 사이에 정말 수만 개의 페이지가 닫힌 적도 있었어요. 네. 그게 다 IS 관련된 그런 페이지들이었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정도로 IS가 굉장히 점조직으로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 그런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된 거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고 또 현지인을 포섭하는 방식을 IS가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회사들이 물론 더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정말 아주 작은 틈을 파고드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활동 방식, 특히 테러 방식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전에는 아까 지금 김영희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제는 소셜 미디어나 다국적 프랜차이즈 범죄처럼 조직이 변했는데 그래서 중앙 지부는 아직 남아서 전 세계 지부를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상 조직화,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암호화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도 현지화되고 광역화돼서 그 전에는 그 시리아, 이라크에서 나오는 주로 석유들을 중심으로 중앙에서 돈도 줬다면 지금은 점 조직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테러를 하고 납치하고 이래서 이제 돈도 조달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그 사헬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지역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점조직처럼 이런 테러에 침투시키는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란의 케르만 폭탄 테러라든지 러시아에서 그 크로크스 시티홀에서 100여 명이 사망한 그런 테러 다 모두 다 이제 IS에서 주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국가 영토는 지금 상실했지만 이런 식으로 점조직으로 계속해서 거대한 규모의 테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국제 테러 분석하는 사람들도 IS가 지금 가장 위험한 테러 그룹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IS의 중앙지부가 지금 건재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점조직 안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약간 중간 체계처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이 지금 가장 그러니까 중심지다시피 한 쉽게 뭐 지역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 따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프라산 지구, 예. 남아시아 지구, 아프리카 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전 세계 지구 총 지부를 두고 그 지부들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앙 집중화 되지 않았다라면 뿌리 뽑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토착화되는 거죠. 그렇죠. IS 같은 경우에 이제 차라리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있었을 때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관리도 되고 조직화되어 있어서 네.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점 조직들이 많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IS 대원이 되는 것도 직업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념도 있지만 직업도 있는 거 개념이라서 하나의 쉽게 말해서 자기 커리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급부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직업을 갖는 무장 전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거의 그든 군인과 대등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탈레반 같은 경우는 지금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또 IS예요. 그래서 탈레반이? 탈레반이 탈레반과 IS 특히 IS 호라산
예, 호라산 호라산 지부하고 지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미군이 빠져나올 때 카불에서 빠져나올 때 엑소더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카불 테러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탈레반 그 조직원들이 IS 조직원의 눈을 묶고 손을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했어요. 왜 탈레반하고 IS하고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냥 같은 무장단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런 거 보면 법칙은 있는 것 같아요. 생물학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근종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그러니까 IS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슬람 무장 세력의 새로운 경향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탈레반은 약간 구시대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었는데 탈레반 입장에서는 IS가 자기 영역에 침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고 지금은 탈레반 입장에서는 미군보다 IS가 더 자기네들의 국가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면 유명세를 타야 되는데 이게 그게 하나 이제 폭탄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테러를 한 이유도 우리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야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거고 지금 시드니 테러 같은 경우에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보다 더 급이 높은 테러 마케팅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영향력을 이제 키워가는 근데 거죠. 문제는 근데 지금 IS의 이런 어떤 특성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그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이게 당장 IS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자신들의 목표에서 물러난 게 아니다. 이거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조직력이 당장 약화된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IS 연계 전투원들이 민간인 사회 속에 숨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로 봤을 때 IS가 지금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최소 15개 지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조직원 수로 봤을 때는 8,800명에서 13,000명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적은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모스크바 테러나 뭐 이번 테러 같은 것들도 봤을 때 대체로 2명에서 최대 6명 안쪽으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많은 조직원들이 점조직으로 지금 민간인 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다른 각도로 좀 그 총격범을 제압한 주인공은 또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무슬림이었다. 시리아 이거잖아요. 사람이었어요. 시리아 예. 사람이었죠. 되게 용감한 분이에요. 아마 그 시리아에서 전직 좀 이렇게 그냥 추정이 있죠. 아니 가족 인터뷰를 했는데 네. 원래 군복무 비슷하게 그걸 경찰 하셨대요. 관련 복무를 해서 네.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걸로 훈련받은 알고 사람이다. 이제 그런 저희가 비디오 얘기를 봐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LA 폭동 때 예. 한인 교포 사회에서 그쵸. 총격 대응을 그쵸. 했다. 네. 뭐야 이랬던 그거 예, 비슷한. 예, 예. 뒤에서 그러니까 보면 용감하게 접근해서 뒤에서 바로 한 번에 제압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총 든 사람을 네. 상대로 이렇게 하기 쉽죠. 그럼요. 큰일 나죠 잘못해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러를 벌인 사람은 인도계, 지금 제압한 사람은 시리아계. 이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죠.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슬람 테러다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제압한 사람은 또 무슬림이래. 그리고 한 사람은 인도래. 그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호주 사회에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총격범도 무슬림, 제압한 주인공도 무슬림.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호주 안에서 무슬림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만나는 무슬림들은 굉장히 이런 테러들을 반대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테러를 하고 그런 건 정말 소수의 급진 세력들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리아에서 왔지만 본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무슬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테러를 감행한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종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비껴나가서 알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그게-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냉정한 판단 이제 사람들은 감정에 또 휩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희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호주 사회가 오늘도 계속 지금 이 뉴스를 계속 이제 속보로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모든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이민자에 대한 탄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호주 사회도 굉장히 염려하는 뉴스를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양가적인데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전체 무슬림이나 이민자에 대한 낙인 금지를 계속 뭐 총리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차별적인 발언이나 이런 행동에 대한 이제 그 행동을 제한하는 법안도 최근에 다시 만들어졌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반 무슬림 감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본다이 비치에서 한 20년 전에 외국인들이 호주 경찰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나서 백인들이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무슬림으로 보인 사람들을 폭행한 적이 있어요. 여기 우리 땅을 뺏자면서 그래서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무슬림을 때려주는 날을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온라인 그런 선동도 돌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사는 동네에 아마 랜덤으로 보낸 것 같은데 어떤 무슬림 가정에 뭐 돼지고기를 배달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행동이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이민 정책도 그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는 것도 아니긴 한데 정말로 다행히 용의자를 제압한 사람이 시리아 난민 출신이라서 네. 다행히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가지 않고 한편으로는 이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 동료 시민들을 구한 영웅이라는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렇게 완전히 무슬림에 대한 반 이슬람 정서나 반 이민 정서로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으로 사실 생각합니다. 혹시 그 과거에 백호주의로 뭐 돌아가자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인 행사이기도 했었지만 이 IS들이 주로 노리는 그 테러 장소.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면 엄청난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여러 명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본다이 비치 자체가 이게 그 보면 이렇게 비키니 입고 다니고 약간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테러가 벌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테러를 벌였다라는 것들은 이미 제압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과일 가게 사장님이 참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진짜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정말 만약에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무슬림이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호주 사회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호주가 워낙 또 이민자 비중이 높은 나라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사실 몸을 던짐으로 인해서 정말 큰 혼란을 막아냈다. 많은 생명도 구했지만. 그러면 유대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뭐 특별한 점은 나타나는 건 없고요. 현재까지는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뭐 아직은 추모 분위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 지금 용의자 2명 부자관계인 용의자 2명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IS에 동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게 안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수사 과정이 또 진행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확실히 뭘 했는지도 아직 그 확실한 조사가 되지 않죠. 부자가 같이 했다는 것도 참 눈길을 끄는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호주에서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IS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직장과 직업의 개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업률과 뭐 이런 직업과 뭐 이런 것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24살 이 범인 같은 경우 아들 같은 경우 지금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내려고 하지만 어쨌든 호주에서 이민자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게 밝혀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호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27년형을 받았던가요? 보소나루 전 대통령. 근데 감형을 추진한다고요? 그것도 네. 입법으로? 좀 상황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난 10일에 브라질 하원에서 2022년 대선 패배 후에 군을 동원해서 새 정부 전복을 계획했던 보소나루 전 대통령의 감형을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이 브라질 하원은 여소야대 지형인데 이날 하원이 보소나루가 받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한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 형량을 낮추는 개정안을 두고 의회 투표를 진행했고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가결이 됐고요. 17일에는 역시 여소야대 지형인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본회의에서까지 통과가 되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고 또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워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은 형기가 2년 4개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른바 법기술이 발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법기술이 발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량 자체가 2년 4개월로 주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보소나루 대통령이 5개 혐의로 형량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쿠데타 혐의와 민주적 법치질서 폭력적 폐지라는 이 두 죄목이 사실 같다. 그걸 묶어서 이중처벌에 해당이 된다. 그 논리예요? 예, 그게 이중처벌이니까 그 하나로 묶어서 그걸 길게 주고 나머지를 붙이자. 그러면 이제 최대 그게 한 15년까지 줄어들게 된대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또 하나 붙인 게 4분의 1 이상 복역을 해야지 가석방이나 아니면은 감옥에서 옮겨서 뭐 개방형으로 옮긴다든지 가택으로 간다든지 그게 가능하게 해놨는데 이걸 6분의 1만 하면 할 수 있게 옮기자. 그러다 보면 전체 형량이 좀 줄고 거기에 6분의 1까지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서 최소 2년 4개월까지만 감옥에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추진한 여소야대 때문,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른바 보소나루 어떤 그 정치 세력이 그냥 주도한 거다. 네. 그 보소나루 사실 그 정당은 99석이에요. 그리고 혼자서는 과반이 안 되는데 지금 우파 정당들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중도 정당, 우파 정당들이 여기에 연합을 해서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룰라 행정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다시 이걸 재입법하게 근데 되면 우리나라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제 3분의 2로 네. 의결 정족수가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또 다시 의결하고 과반이에요? 네,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소나루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의사당 습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이 지금 유죄를 받을 위치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 혼자 낮춰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다 이제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가 오는 건데 사실 의회를 습격했는데 의회에서 이걸 용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 의견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법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소급 입법 금지잖아요. 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 사실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미 애초에 유죄인데. 보소나루 전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네, 해당이 안 되죠. 그 이 네. 법안은 보소나루 정당은 아니고 이제 거기에 지지하는 우파 정당의 파울료 다 포르사 의원이라는 사람이 발의했는데 명목상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집단 사면이 아니라 형벌 과잉을 바로잡겠다는 것과 사회적 화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입법을 했어요. 참 많이 듣던 얘기죠. 많이 듣던 얘기다. 근데 네. 브라질이 사실은 엄청나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던 나라인데 그렇죠. 14회인가 뭐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79년에 사면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쿠데타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처벌당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예, 이번이 사실은 그래서 사법부에서 야. 큰 마음을 먹고 강력하게 우리가 실제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강하게 처벌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몸소 시전한 나라가 여기네요. 그렇죠. 브라질이 네. 지금 이렇게까지 쿠데타가 여러 번 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처벌이 된 적이 없어요. 쿠데타 나서 뭔가 자기 집안과 뭐 모든 것들이 잃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날 때부터 우리 이거 사면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속. 근데 그게 워낙 강한 이제 시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게 되자, 그럼 우리는 사면은 말고 형기는 살게 하되 감형을 해서 빨리 내보내서 우리가 다 같이 화합을 이루자,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온 아니, 거예요. 근데 사실 정치가 한편으로 냉정하잖아요. 그냥 이 세력도 보우소나로하고 손절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근데 국민적 정서도 있어요. 되게 끈끈한 서로들 그런 것도 있고 정에 약한 거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에 약하다고요? 예, 아니 뭐 근데 그게 아무리 정에 약하고 해도 저희가 사실 이전에 브라질을 다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 재판부가 얼마나 이 사건의 진심이었는지 저희는 봤단 말입니다. 그때 저희가 되게 막 칭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관세 때리겠다고 하는데도 대법원이 꺾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결과인데 이거를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나서서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브라질 법원은 제대로 했군요. 법원은 제대로 했죠.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단호하게. 그건 좀 다르네. 네, 재판부가 그 관세 압력이 계속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재판 일정을 변경하거나 미루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27년형을 때린 건데. 근데 거기는 또 이제 의회가 문제군요. 네, 의회가 지금 손절을 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의 압박이 사실 브라질에 이제 타격을 주고 있어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고 보우소나 여전히 지지율이 30%대고 내년에 총선 대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거예요? 보우소나로가 이제 극우 정치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희가 많이 아이콘.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에 있는 개신교파들, 오순절파들 이쪽이랑 완전히 클릭이 돼 있어요. 연합이 돼가지고 극우 개신교가 그러니까 핵심 예. 지지 세력이에요. 또? 극우 개신교가 핵심 지지 세력이에요. 그래서 오. 그러니까 복음주의 종교, 그다음에 군 치안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치안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룰라 시기가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부패 혐의로 노동당이 이제 그런 기소를 당 것들이 있고 이래서 그리고 문화 전제, 뭐 낙태 반대 이런 것들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기독교 세력이랑 완전히 클릭이 돼가지고 보수적인 그런 사고들을 뭐 동성혼, 성교육, 낙태 반대. 그다음에 브라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타락한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자.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강력한 지지층과 더불어서 반 룰라 정서도 많이 강력하게 해서 특히 중산층 보수들한테 룰라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되면 보우소나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정서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여전히 지금 그런 여러 부패 혐의나 이런 쿠데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 세력의 말 그대로 기득권 의식하고 그다음에 안정 희구 심리.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의 치안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은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살인 사건이 난 게 너무 그냥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조금 안전해지고 싶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밤에도 우리는 상점을 열고 싶다. 그러려면 룰라 대통령이 현재 이걸 좀 해결해 다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더딘 거예요. 쉽게 이게 되겠어요. 마약 조직 있죠. 뭐 폭력 조직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얽혀 있죠. 이러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 룰라 정서가 또 있는 거고 그럼 보우소나루가 됐을 때 이게 해결되겠냐?
보소나로는 세잖아. 세게 진압하면 다 되잖아. 뭐 룰라는 민주주의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은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물 룰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형식적인 네? 민주주의보다는 이제 질서와 안전을 가져다줄 국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보소나로를 지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뭐 보도를 보면은 이 입법 반대 시위도 꽤 뭐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네. 뭐 현지에서는 계속해서 수만 명씩 모이는 그 시위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왜 법이라는 게 일반 시민에게만 적용되고 누군가에겐 적용이 되지 않느냐. 아예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해요. 보소나로를.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의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그런 거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트럼프의 어떤 내정 간섭 논란이 있긴 했지만 지금 보소나로와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지금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보소나로의 정당이 보수 우파를 다 같이 움직여서 결국은 입법이 사법부를 뒤집게끔 만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저희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거든요.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 보소나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와서 구해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안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그럼 다음 스텝은 뭐야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입법이 사법을 뒤집는 거죠. 이 결과까지 이제 오는데 트럼프도 일정 부분 개입을 한 게 있는 거고. 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브라질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막 다 정확하게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데에는 국민들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법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의 뜻을 거슬렸다가 우리도 같이 날아가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시민들의 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입법부는 지금 안 믿은 거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계속 궁금해지는 게 저 서울 구치소에 계신 분이 이 뉴스를 만약에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택도 없다. 그죠? 저는 그래서 종교가 지금이 다른 거 아닌가? 여당이 의회 과반수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왜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서로 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다른 데서도 저기 사법부까지 가도 괜찮아. 재판 받아도 돼. 나중에 또 우리 동료들이 의회에서 감형해줘가지고 다시 나오면 돼.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브라질이 계속 쿠데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번 사례가 난리가 되게 나고. 중요했던 거예요. 27년 나온 게 저희도 그때 다뤘던 이유가 이제 그래서 되게 끝나겠구나. 중요한 건데. 다시 다시 생각을 말씀을 한 거죠.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택도 없다. 이 얘기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브라질 얘기한 김에 남미 관련 뉴스 하나만 좀 잠깐 알아보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칠레로 가겠는데 칠레의 트럼프가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데요? 네, 칠레의 새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이고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이고 4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2019년에 공화당을 창당하고 이제 기성 정당보다 보수나 강경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을 이끌면서 대선에 3번 도전했다가 3번째는 이번에 당선이 된 인물이에요. 근데 아주 기시감이 듭니다. 군 병력을 범죄 다발 지역에 투입하겠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한다. 동성 결혼이나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비판한다. 트럼프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스트의 당선으로 칠레는 정치 사상 가장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1990년 군부 독재 이후에 가장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중남미 지역 전체가 우파 또는 보수 정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하고 맞물려서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극우가 하나의 지금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극우와 또 거기에 대항하는 또 강력한 저항과 이 두 가지가 이제 흐름이라서 자칫하면 극우로 넘어가고 네. 다른 경우에는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 선택을 받고 이러는데 칠레의 경우가 되게 이제 우려스러운 그 이유는 브라질이나 칠레는 사실 비슷한데 이 극우 정치인이 당선된 이유가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보리치라고 2011년에 칠레 대규모 학생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학생 운동의 지도자로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원에도 당선이 되고 21년 대선에 나와서 36세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 좌파 대통령. 그래서 칠레는 지금까지 너무나 신자유주의적인 이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끝내고 이제 새로운 좌파를 여기에 실험을 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피노체트식의 헌법을 개정해서 더 평등적이고 급진적인 것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헌법 개헌 시도가 2번이 국민투표에서 지고 그다음에 경제 침체와 그다음에 이민자가 이제 여기도 이민자 베네수엘라랑 하이티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이민 감정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이거 이 좌파 정권 어린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경제는 더 나빠지고 이민자가 와서 범죄는 늘어나고 살기는 어렵고 얘네들은 맨날 민주주의 준법 이야기를 하니까 범죄 처벌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카스트가 나와가지고 나는 강력하게 다 때려잡겠다. 다 이민자 다 우리도 칠레인 우선 하면서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 이민자 다 내쫓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 정권은 이제 못 믿겠다. 이번 선거에 이제 다시 뒤집힌 거죠. 칠레 그러니까 아옌데 정권이었다가 피노체트 쿠데타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근데 지금 이번에 카스트 당선되기 전에는 또 좌파 정권이었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이 사실상 브라질이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성평등이나 환경이나 복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던 전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니 지금 당장 뭐 환경이 뭐가 중요해? 우리 지금 맨날 참 총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뭐 이민도 늘어났는데 물가도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 문제와 뭐 치안 안전 부분에서 점수가 좋지 않으면 그게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나온 얘기가 사실상 보수를 뽑았다기보다는 진보를 심판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끝났지만은 그 일요일 시간에 이제 극우 시리즈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왜 세계적으로 지금 극우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가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진단 중에 하나가 이른바 좌파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감. 이것이 지금 극우의 어떤 토양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진단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지금 이게 맥락이 좀 같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우파가 된 게 아니고 진보가 우리를 떠난 것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현지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상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전 세계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자칫 기울어졌다가는 이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우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다. 칠레가 군정이 한 5번 정도가 그동안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연달아가 아니라 중간중간인 거예요. 그거 보면 그때 당시 군인을 그러니까 쿠데타로 돼서 군정이 들어왔긴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용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심판도 제대로 없었거니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와서 이걸 좀 강경하게 이 범죄를 좀 없애주세요라는 어떤 국민적인 요구사항이 이번에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장 1번으로 내세운 것, 그것은 이민자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리틀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엄청 세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칠레로 가서 뭐 얼마나 먹고 살겠다고 하겠지만은 중남미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이나 남미를 그러니까 반이민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화된 게 이제 결국은 협중 정서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우 정치인들이 그런 틈새를 이제 잘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지지 기반이 좀 다르지만 브라질에서는 그 개신교, 새로 등장하는 개신교 교인들, 그리고 카스트는 이제 카톨릭 중심인데요. 카톨릭 보수주의자인데 이런 식의 좌파의 정체성 정치를 공략하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나는 그 대신에 범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다 때려잡을 수 있어. 다 내쫓으면 돼. 근데 사실 저희가 트럼프 그 미국을 보듯이 이게 그렇게 다 때려잡는다고 이게 이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마약 문제가 지금 해결된다는 증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러한 갈망을 계속해서 동원해서 그런 극우 정치인들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들을 저희들도 이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세계사적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정책이 어떤 성과로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거 되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실용을 추구하는 이 정책 노선이 얼마나 이제 성과 있게 나타나면서 또 이제 국민들의 이제 지지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금 칠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권이 뺏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말은 되게 멋졌고 뭐 제스처는 되게 좋았고 근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치 대통령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극우까지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사실 이분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아무리 급진적이고 뭐 하려고 해도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실력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나왔는데 못 뒤집네. 그럼 뒤집을 사람을 찾자라고 했을 때 극우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12.3 내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화 조짐이라는 게 또 한국 사회에는 분명히 있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하나의 또 토양이 형성이 돼가지고 더 확산이 되면 이제 문제는 좀 심각해지는 것인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좀 진단해도 좀 될 것 같은데 희망회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국민들의 그 어떤 목소리가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쉽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법부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국민 눈치 보니까 저렇게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봤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보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행정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세력을 갖고 있던 기존 기득권들은 이런 진보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그 정권이 잘 안 되기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부패 스캔들도 더 많이 끌어내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적인 역량들로 그것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